네, 앞에서 살펴본 이제 행정구역이 그 정부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인위적으로 물론 그 전통적인 구분을 참고를 했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일정 정도는 구분을 한 거라면 그 외에 아주 옛날 전통적으로 중국이 자기네들 지역을 구분하던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남이니 호남이니 기혼이 이렇게 구분을 했듯이 영선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듯이 중국도 다양한 전통적인 그 지역 구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바로 남방하고 북방을 구분을 한 겁니다. 남방하고 북방에 이렇게 구분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 이제 산동반도 아래쪽에 회하라는 화이허라는 강이 흐르고 그걸 기준으로 남쪽 북쪽으로 갈랐습니다. 아마 중국 전통 옛날 이야기 보면은 그 강남에 귤이 이 강북에 갖다 심으면 탱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 중국의 북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화북평원이라는 곳인데 그 화북평원은 사실은 이 중심지대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봐도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미국 가면은 그레이트 플레인이라고 아주 넓은 대평원 지역이 있는데 중국도 그런 이제 아주 넓은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북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화북평원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 지역인데 기후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좀 겨울은 춥고 여름은 또 덥습니다. 더운데 여긴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 농작물이 아주 넓은 평야임에도 불구하고 벼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방 지역은 밀농사를 짓고 이 중국의 남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 지역인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한 구릉지대와 그 다음에 그 고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많고 못도 많고 그래서 고온 다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도 이제 강우량이 많아서 여기는 이제 벼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방하고 북방을 놓고 보면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질이나 문화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남방하고 북방의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중국의 남방하고 북방의 기질 차이, 문화 차이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이 남선북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많기 때문에 하천도 많고 못도 많아서 이 배를 타고 다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향이라고 부르는 이 운하도시 같은 데 가보면 집집마다 전용 부두가 있을 정도로 배를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반면에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고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말이나 마차를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남선북마 남쪽에는 배를 많이 타고 북쪽에는 말을 많이 탄다. 이런 이제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창북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가옥 구조, 지배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형이죠. 그죠? 우리나라 그 남쪽 지역에 있는 한옥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대청마루에도 뒷문이 있어서 맞바람이 통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남쪽의 가옥 구조는 굉장히 개방형이고 북쪽의 가옥 구조는 아주 이렇게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북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사합원이라 그래서 사합원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미음자 형태의 집에 그 사방으로 그
가옥을 지어 가지고 집이 이렇게 봉쇄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중간에는 이제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정이라고 부르는 뜰이 있고요. 나머지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집이나 담으로 막아놨습니다. 남미북면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남쪽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쌀이 주식이 될 것이고, 북쪽 같은 경우에 밀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밀가루 음식, 뭐 국수나 만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으로 먹었다는 거죠. 또 남문북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리고 평야 지역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질이 되게 호방해요. 호방하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무인이 많고, 반면에 남쪽은요 지형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예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슬비 같은 것도 많이 내리고 물 한 개 피고 그래서 경치가 이뻐요. 그래서 이 문인들이 많습니다. 또 남경북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고, 북쪽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남세북상, 요건 이제 기질인데 여기서부터는 남쪽 사람들은 섬세하고 북쪽 사람들은 호방하다라는 뜻이죠. 남유북강이란 말도 있습니다. 남유북강은 남쪽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보드라워요. 부드럽고 북쪽 사람들은 아주 이제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유북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천북함이란 말도 있는데, 이 남쪽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들 때 간도 소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걸 단 걸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남쪽 음식은 좀 달달합니다. 달첨자죠. 반면에 북쪽 음식들은 보면 간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색깔도 시커멓고 보면 음식이 많이 짜요. 그래서 짤 함자를 붙여서 남천북함, 남쪽 음식은 달고 북쪽 음식은 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자연환경, 기후, 그리고 사람들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환경을 한번 보시죠. 이게 중국 그 전도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푸른색 이 많은 곳은 해발 고도가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갈색이 많은 곳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짙은 갈색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그 백두산 일대의 개마고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색깔이 짙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밑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이 있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서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할 때 같이 융기한 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한 4,000m 이상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곳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연한 갈색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뭐 한 그래도 2,000m부터 한 500m 되는 곳까지 꽤나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요렇게 오른쪽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생기는 요 초록색 지역인데,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이제 뭐 한 200m 이하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농사 짓기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인구의 한 90%는 이 지역에 모여 삽니다. 이 지역에. 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동고서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서고동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지형 단면들을 놓고 보면 계단식 지형입니다. 계단식 지형. 서쪽에서부터 이 제1지대, 그 다음에 제2지대, 그 다음에 더 낮게 제3지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후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국의 그 흑룡강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몽고 자치구가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 한온대 거의 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되면 영하 한 30도씩 떨어지는 건 여사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영하 10도, 20도까지는 이제 이 중온대라도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춥고 여름에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춥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 가면 여기 이제 열대 기후도 있습니다. 여기 해남도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골프 치러 많이 다니는 곳이죠. 이런 곳.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콩, 마카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열대나 아열대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기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고산 기후도 있고요. 아까 티베트 고원 같은 경우에 또 여기 신장 같은 경우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막 기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해진 지역의 일부분은 역시 고비 사막, 몽골의 고비 사막이 있어서 여기도 사막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중국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인구는 뭐 15억 정도가 되니까 세계 인구의 뭐 6분의 1, 어떤 사람은 뭐 7분의 1,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5분의 1 내지 6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많은 것 외에 중국의 그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노령화의 문제입니다. 노령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65세 이상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같은 경우에는 7.6%였는데 여기 이제 2018년이거든요. 2018년이 되면 11.9%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불과 뭐 한 14년, 10여 년 차이, 10년이 조금 더 됐는데 65세 인구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 총인구 증가량은 보면 여기 녹색 그래프가 총인구 증가량인데 요건 이렇게 보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 노령화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사회는 보면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내놓죠. 사실 예전에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03년 이전에 인구 성장률이 지금 그 뭐 매너 7%대 이렇게 돼 있는데 7%대 있는데 1984년 뭐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초까지 는 이제 그때부터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인구 그 증가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인데, 그 자식 한 세대에 한 가구에 자식을 2명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구에 자녀를 1명만 놓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그 언저리에 속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랄 때 생각해보면 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였는데 만약에 그 국가의 지침을 그 정책을 위반을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파면당하고 그리고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 벌금이요 한 뭐 10년치 월급에 가깝습니다. 맘먹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 20년 넘게 아이는 하나만 낳았죠. 근데 그 중국도 한국처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회고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다들 이제 맞벌이 부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제적 부담도 적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는 하나만 놓는 걸로 그런 게 이제 그런 문화가 굳어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2017년부터는 한 가구에 한 자녀만 갖도록 했던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폐기하고 뭐 둘 낳아도 되고 셋 낳아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제한을 풀었어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중국 사회의 이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으로 중국을 바라볼 때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노령 인구를 겨냥한 그런 이제 상품들을 좀 많이 수출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모여 사느냐? 아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형도 생각나나요? 예. 요렇게 점이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게 인구 밀도를 나타냅니다. 이 점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붉은색이 되고요. 이 점이 옅어질수록 사람 인구 밀도가 낮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해발 4,000m, 5,000m 되는 곳은 거의 사람이 없고 또 중앙에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데 여기도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고비 사막이 있는데도 사람이 없고 여기 아주 추웠던 지역 있죠. 그 지역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2지대라고 불렀던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지역도 보면 사람이 뜨문뜨문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해발 한 200m 이하 되는 낮은 지역, 저지대, 아까 초록색으로 나왔던 그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것,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끝도 없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 그런 이제 우리가 인해 전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식의 그 중국의 모습들은 주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중국의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총 민족이 56개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다민족 국가인데 다민족 국가 가운데 다수민족이 있습니다. 다수민족은 어디냐면 한족입니다. 한족은 중국 인구의 91.51%를 차지합니다. 한족 외에 나머지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소수민족이 55개가 있습니다. 근데 55개로 숫자는 뭐 55배는 많은데 인구는 8.41%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다수민족인 한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조금 이제 특이한 형태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장점이냐 하면 다민족이 들어가 있으면 어지간히 민족 정책을 잘 쓰지 않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민족 분규, 갈등 같은 것들이 쉽게 생겨나는데 중국은 보시면요, 다수민족, 한족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파워를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한족을 중심으로 아주 쉽게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하나. 물론 또 이 중국만의 아주 특수한 그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 가운데 흰색으로 표기된 부분, 백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한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 말고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나오는 지역 있죠. 노란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여기 뭐 빨간색, 연두색, 초록색 뭐 다양한 색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역은 전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인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중국 지도 전체를 놓고 보면 중국 전체의 한 글쎄요 3분의 1, 3분의 2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 소수민족들이 사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죠. 여기는 이제 만주족들이 사는 지역이고 요 언저리 보면 이제 우리 그 조선족들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는 한족이 절대 다수인데 살고 있는 지역의 넓이를 놓고 보면 소수민족들이 한족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들이 요게 이제 지역 발전하고 맞물려서 갈등들이 생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곳에서는 이제 민족 분규가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은 소수민족이 과거에는 그냥 이제 떨어져 나가면 자기네들 영토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 면적이 줄어드니까
자기네들 영토가 축소되고 나라가 줄어든다 해서 싫어했는데 요즘은 이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 지하 자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이제 신장 지역인데 신장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에. 정말 넓어요. 신장 지역의 중심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넓은데 그 신장 타클라마칸 지하에는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장이 떨어져 나가면 신장 지역은 내일부터 당장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천연가스를 끌어다가 자기네들 아까 동부 지역 있죠. 인구들이 많이 살고 산업이 그 경제가 발달했던 지역, 그 지역에 이제 그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 이 지역은 이제 몽골족들이 사는 내몽고 자치구입니다. 근데 이 지역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희토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희토류는 지금은 이제 뭐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희토류라는 것은 예컨대 반도체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뭐 혹은 미사일을 만들거나 이럴 때 꼭 들어가야 되는 희귀 광물이죠. 그죠? 희토류 광산이 내몽고에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노천광산도 있고 그래서 채굴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떨어져 나가면 중국은 희토류라는 귀중한 자원도 있고 또 중국은 희토류 가지고 이제 서방 세계를 굉장히 많이 압박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그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걸로 유럽을 압박하듯이. 근데 이제 그런 자기네들이 굉장히 국제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무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소수민족 땅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안보적인 이유로도 중요해서 중국 사람들이 보면 중국에서 보면 그 소수민족 정책을 굉장히 잘 펴고 있어요. 잘 펴고 있어서 중국을 통일적 다민족 국가, 통일성은 유지하지만 다민족이 살고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고요. 그럼 소수민족의 우대 정책은 어떻게 펴느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대입,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국도 대학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은데, 대학마다 소수민족 TO가 있습니다. 한 10% 정도. 그래서 그 소수민족의 그 학생들이 뭐 베이징 대학, 뭐 칭화대학 이렇게 중국의 아주 좋은 대학들이죠. 그런 대학에 이제 한 10% 정도가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10%는 소수민족. 그리고 국영기업도 보면 한 10%는 소수민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 입학뿐만 아니고 승진할 때도 보면은 중국은 소수민족 TO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수민족 가운데 그 엘리트들을 양성을 해서 그네들을 중심으로 이 소수민족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교가 있습니다. 화는 이제 중국이 중화할 때 화자고요. 교는 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화교라고 하면 중국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거죠. 전 세계에 한 8,700만 명 정도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화교는 안에 보면 화교도 있고 화인도 있습니다. 화교는 뭐냐 하면 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화인은 이제 그 나라에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교는 안에 보면 크게 화교, 화인으로 나뉘는데, 전 세계 8,700만 정도의 화교 가운데 한 90%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화교 사회가 굉장히 크죠. 또 설령 크지 않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이렇게 모여 살아요. 모여 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는 거리를 형성하고 살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 요 지역은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차이나타운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이 차이나타운은 되게 크죠. 여기는 이제 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이 태국에 있습니다. 그 카오산 로드 옆에 가면은 요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는 이제 산림그룹 같은 경우 매출이 인도네시아 GDP 10% 이르는 최대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동남아 경제는 이제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다. 상장기업, 동남아시아 지역 상장기업의 한 50% 이상은 화교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중국 사람 화교입니다. 예, 뭐 싱가포르 전 총리 리관유도 화교고요. 예, 이런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탈중국에서 중국 그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뭐 다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상 지역으로 동남아를 꼽고 있는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무역하는 것은 중국하고 무역의 연장이다. 중화권 무역의 연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중국 문화를 이야기해서 중국 개황, 중국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지, 뭐 국토,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위치와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중국의 그 행정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공산당 문제로 자꾸 싸우면 하나도 도움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정치 문제는 되도록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 중국 사람들은 규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순수하게 뭐 질만 따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뭐 질만 따지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다양한 것 가운데서 다양성에서 힘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면적을 그 국토를 놓고 보면 의외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동부의 한 국토 면적이 한 3분의 1 되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는 이 자원 분배를 둘러싸고 굉장한 이제 그 조밀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질서 안 지키고 좀 이렇게 막 급하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높은 인구 밀도, 아주 좁은 지역에 중국 인구의 90%가 모여 사는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더 쉽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교 문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예, 화교 봤고, 남방과 북방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개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